상상해보세요. 병원 직원이 사모님, 그 아이가 원장님 친자식이에요 라고 고백하며 친자 확인서를 내미는 그 충격적인 배신의 순간을 안녕하세요. 복수의 끝을 본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집안일을 할 때마다 사연 튜브를 듣고 있습니다. 사연 튜브에 나오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매번 온갖 나쁜 놈들은 여기 다 모였구나 하며 개탄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제게도 사연 튜브에 사연을 보낼 만큼 경악스러운 일이 생긴 거지 뭡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던데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괜찮다가도 가끔 생각나면 열불이 터져 잠도 잘 안 오는데 창피해서 어디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부족한 글솜씨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잊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3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뜬금없이 제게 맞선 볼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상대는 본인이 10년 넘게 다니던 피부과 원장님의 아들이고 오늘 병원에 갔다가 아버지 뵈러 온 원장님 아들을 우연히 봤는데 딱 제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계속해서 보채시는 바람에 저는 억지로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나갔으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정도로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완벽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하긴 했지만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느낄 수 있었던 남편의 자상함과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언변이 뛰어나 저를 단번에 홀려버렸죠. 그날 이후 여러 번을 더 만났고 남편의 고백 이후 우리는 3년이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지냈어요. 특히 제 주변의 유부녀 친구들은 제가 저희 시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를 부러움의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남편의 성격은 시부모님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요. 시부모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세심하신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저를 더 신경 써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또 제가 결혼할 당시 시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우시던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그러니까 시부모님께는 막내딸이 결혼하고 바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시부모님의 사랑은 제가 독차지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인지 제가 시댁에 놀러라도 가는 날이면 시부모님께서는 귀한 손님은 편히 앉아만 있어라 하시고 허드레실은 다 제 남편만 시키셨는데 그런 모습도 시부모님이 제 편이신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자상한 남편 덕에 결혼 생활 내내 마음이 편했던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째 아들을 낳고 3년 뒤에는 둘째 아들 낳았어요. 시부의 말씀대로라면 남편 집안은 남자가 귀한 집안인데 제가 아들을 연달아 2명이나 낳았으니 시부께서는 세상을 다 가지신 듯 좋아하셨죠. 그리고 하루라도 손자들을 안 보면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참고 참으셔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셨고요. 시부모님이 집에 자주 오면 부담되지 않냐 하실 텐데 아니요,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 시부모님은 집에 오실 때마다 저한테 용돈도 주시면서 친정 부모님을 뵙고 오거나 친구들이랑 놀고 오라고 해주셨기 때문이죠. 정말 저는 복받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와 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화목하니 남편의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쯤 남편은 서울의 성형외과를 개업했는데 남편이 실력도 좋고 입소문도 났는지 단기간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성형외과를 개업하기 전까지 저는 병원장 며느리뿐이었는데 이제는 병원장 아내로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됐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둘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니 저는 드디어 고정적인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그건 시부모님께서 자주 들려주시긴 하셨지만
시부모님 시간 되실 때 오신 거여서 제 자유시간은 들쭉날쭉했거든요.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전 시간이 여유로웠던 저는 문득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사람이 많아 점심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은 채 진료를 보고 수술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생각해보니 몇 개월간 남편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날은 시간도 있겠다. 저는 김밥, 샌드위치, 과일 등 남편과 직원들의 도시락을 챙겨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간 날은 유독 한가했는지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병원이 한산하더라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숙 씨. 오랜만이네요. 우리 지난번에 먹었던 그 레스토랑도 가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갔네요. 미숙 씨,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바쁘긴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사모님께 따로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런데 오늘은 원장님 뵈러 오신 거예요. 아, 원장님만 보러 왔다기보다는 남편이 요즘 하도 바빠서 점심도 못 먹으면서 진료 본다길래 도시락 좀 싸와 봤어요. 그런데 어디 갔나 봐요. 아내 오늘 세미나 있으셔서요. 오늘은 원장님은 오전 휴진이세요. 그래요. 나한테는 별말 없었는데 그럼 같이 도시락 먹어요. 넉넉히 챙겨왔으니까 다른 직원분들도 하나씩 챙기고요. 미숙이는 남편이 병원 개업했을 초창기부터 함께한 직원입니다. 남편이 말하기론 일도 잘하고 항상 밝은 인상이어서 그런지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하다고 하더군요. 또 미숙이는 저랑 단둘이 밖에서 종종 만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언니 동생으로 부르곤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 동생이랑도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미숙이 표정이 전처럼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미숙이랑 한참 수다를 떨다 보니 점심시간이 지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 남편이 허겁지겁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고는 무슨 귀신 보듯이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어쩐 일이야. 깜짝이야. 왜 소린 지르고. 그래, 당신 밥도 못 먹고 일한다고 하길래 도시락 챙겨왔었지. 그런데 세미나 갔다던데 이렇게 빨리 왔어. 당신 세미나 하면 보통 저녁 늦게나 끝나지 않나. 아, 그건 세미나마다 다르지. 오늘은 오전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났어. 이제 집에 가는 거지. 조심히 들어가. 이제 막 인사했는데 조심히 들어가라며 제 등을 미는 남편이 뭔가 미심쩍긴 했지만 곧 노후 진료 시작하는 시간이라 그런가 하고 그날 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남편에게 성형 상담을 받고 싶다던 친구와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반갑게 맞아줬던 미숙이가 보이지 않았고 남은 직원들이 허둥대며 미숙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더군요. 의아했던 저는 제 친구 상담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미숙 씨 그만뒀어. 몸이 안 좋다면서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그만둘 거였으면 미리 말해줘야지. 갑자기 다음 날부터 못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사람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고. 어머, 많이 아프대. 미숙 씨가 그럴 정도였으면 심하게 아픈 걸 텐데 어디가 아픈지 물어봤어. 아, 몰라. 처음부터 같이 했던 직원이라 내가 이 사정 저 사정 많이 봐줬는데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하고 나가는지 이래서 직원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병원 처음에 홍보도 안 되고 그랬을 때 미숙 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당신 안 그러다가 요즘 말을 왜 그렇게 정없이 해. 친구랑 같이 듣기 민망할 정도네. 아니, 당신은 미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왜 무작정 그 사람 편을 드는 건데 뭐라고 그래. 어디 말해봐봐. 미숙이가 어떤 사람인데. 아, 됐어. 어떻게 뭘 어때. 직장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이면 말 다 한 거지.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복에 겨운 거지 뭐. 친구분 상담은 다 끝났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제 아내통에 다시 연락 주세요. 제가 만족스럽게 잘해드릴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제게 늘 미숙이만큼 일 잘하는 직원이 2명만 있어도 병원 하나를 더 세울 수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갑자기 확 변해버린 태도에 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인수인계할 사람도 뽑아놓지 않고 돌연 관둔다고 나가버린 미숙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전 집으로 돌아가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미숙이는 제가 수없이 남긴 부재 중에도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제 번호가 차단되기라도 했는지 통화 연결음이 한두 번 울리고는 바로 상대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며 끊겨버렸죠. 옛말에 등자린 몰라도 난자린 티가 난다고. 미숙이가 갑자기 그만두니 덩달아 남편도 많이 바빠졌어요. 남편은 야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미숙이의 욕을 어찌나 하던지요. 처음에는 남편 말을 듣다 보니 저도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웠고 둘만의 추억들도 있었는데 제게 아무 말도 없이 관둔 미숙이가 미웠죠. 그런데 왜 좋은 얘기도 여러 번 하면 듣기 거북한데 남편이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니 이제는 미숙이를 떠올리기도 싫어지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미숙이 혹은 미숙이가 그만두고 한 달쯤 지나서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 병원 근처에서 브런치 모임이 있어 나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바람에 남편 병원 직원들에게 줄 간식을 사서 병원으로 갔죠. 그때가 우울 진료 시작 15분 전이었는데 다들 밥 먹느라 아직 안 들어왔는지 병원이 조용하더군요. 저는 기다리면 오겠지 뭐 하는 생각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병원 끝쪽 탕비실에서 남편이 껄껄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해서 직원들이 밥 먹으러 나가면 간혹 탕비실에서 혼자 밥을 먹곤 했는데 저는 그날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탕비실 근처로 가보니 웬 낯선 여자의 웃는 목소리도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이게 뭔가 싶어서 탕비실 문을 확 열어젖혔죠.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당신 요즘 말투가 영 이상하네. 지난번에는 나한테 어쩐 일이라고 그러질 않나. 오늘은 웬일이냐 그러고 내가 뭐 못 올 때 오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데 이 여자분은 누구고. 아, 우선 인사해. 여기 순영 씨 새로운 직원분이야. 새로 왔다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그런데 난 사람을 새로 뽑았단 얘기를 못 들어서 제가 오해할 뻔했네요. 이 사람도 참 내가 뭐 직원 뽑고 안 뽑고 당신한테 일일이 얘기해야 돼. 뭐 하니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래. 그것도 새로 왔다는 직원 앞에서. 아, 됐어. 순영 씨, 제가 말한 대로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만둘 거면 적어도 2주 전에는 미리 말해주고요. 알겠죠, 순영 씨. 전 사수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가 아주 힘들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나가봐요. 저는 이상하게 지난번부터 남편의 말투가 연 거슬리더군요. 제가 처음 남편한테 반했던 건 자상한 말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상의 자자도 없어지는 남편이 점점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병원장 사모면 직원들한테도 잘 보여야 한다면서 무슨 기념일이나 행사 때마다 간식 바리바리 싸들고 오게 하더니 이제는 툭하면 어쩐 일이냐는데 정말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 남편 병원에 발길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한 10개월쯤 흘렀을까 집에서 TV를 보는데 미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저와의 연락도 끊어버린 미숙이가 믿긴 했지만 그간 오래된 정이 있어서 저는 미숙의 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죠. 미수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동안 연락이 안 된 거냐고 남편 말로는 아프다고 했다는데
어디가 아픈 건데 많이 아파. 언니, 나도 말 좀 하자.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사정이 좀 있었어. 그런데 내가 아프다고 했다고. 사정 무슨 사정 뭐 안 좋은 사정인 거야. 남편이 네가 몸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더라.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나 몰라.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뒀나 싶어서 지금은 괜찮아진 거야. 괜찮아졌지? 아, 언니, 그런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한 20만 원만. 돈 뭐 빌려줄 수 있는데 20만 원. 그럼 너 지금 20만 원도 없다는 거야. 무슨 일인데? 나 애기분유랑 기저귀 좀 사야 해서 뭐 음악 애기 누구 애기 늘세게 너 애기 낳았어. 이제 한 100일 정도 됐어. 세상에 축하해. 남편은 누구야? 그럼 너 결혼하느라 그만둔 거구나. 결혼식에 나 왜 안 불렀어? 아, 결혼식은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걸로 대신했어. 부르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남편이 누군지는 말하기 좀 그래. 애기 낳기 한참 전에 헤어졌거든. 그리고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 내가 당한 거지 뭐. 뭐 사기꾼 세상에. 그래, 더 말하지도 마. 그런 나쁜 놈 얘기 꺼내봤자 뭐해. 하나 더 나지. 계좌번호 불러줘. 그리고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고작 20만 원이야. 나도 돈은 남편이 관리해서 큰 돈은 없지만 우선 비상금으로 3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내줄게. 고마워, 고마워. 언니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라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고마워. 나한테 잘 연락했어 해. 힘내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하고 알겠지. 거의 1년 만에 미숙이랑 한 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 병원을 그만두기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결혼하고 또 아이까지 나왔는지 그가 미숙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미숙이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 근처로 오겠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흔쾌히 수락했고 집 앞 카페에서 미숙이를 기다렸죠. 약속한 시간이 되고 카페 문을 열고 미숙이가 들어오는데 아이를 안고 왔더군요. 미숙이를 보자마자 전 달려가서 와라 끌어안고 아이를 보는데 세상에 아이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가 생각나 자리에 앉으면서부터는 제가 내내 안고 있었죠. 그런데 미숙이를 오랜만에 봐서 신난 저와 달리 미숙이는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하더군요. 오랜만에 본 미숙이는 아이를 낳았음에도 이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고 항상 밝았던 친구였는데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미숙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숙이가 갑자기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목소리를 깔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말은 맨정신에 듣기 힘든 말이었죠. 언니, 아니 사모님 아이, 갑자기 무슨 사모님이야. 밖에서는 언니라고 부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모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달라고도 말하지 않을게요. 사모님이 어떻게 하시든 저 그냥 그걸 다 받을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숙이에게 저 말을 들은 후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죽을 죄를 지었다며 무슨 벌이든 받겠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고 고개를 떨구는데 갑자기 저한테 안겨있던 미숙이 아이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의 촉은 무섭다던데 너 혹시 속으로 아니길 빌며 저는 미숙이와 제품에 안겨있느니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봤습니다. 설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 마음을 다잡는데 미숙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설마를 처참히 밟아버리더군요. 맞아요. 그의 병원장님이에요. 죄송해요.
사모님, 뭐가 맞아? 내가 안고 있느니 애가 남편이라고. 엄마는 너고네. 네. 나지막이 네라고 대답한 미숙이를 보고 있자니 저는 갑자기 괘씸함과 분노가 밀려오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잡고 있다 한 손을 풀어 미숙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미숙이는 제게 맞을 것 각오라도 했다는 듯 아무 미동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죠. 그 모습에 분한 저는 뺨을 한 대 더 내리쳤고 이번에는 미숙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부님,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말하고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더 낫네요. 뭐 지금 내 기분을 이렇게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너는 고작 몇 대 맞은 거로 죄책감 덜었다 이거야. 너 내가 이걸로 끝낼 것 같아.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죄책감을 덜었다뇨. 아마 평생 가도 전이 죄책감 못 덜어요. 너 그런데 나한테 이걸 이제 와서 말한 이유가 뭐야? 평생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뭐 때문에 말하는 거냐고. 얼마 전 제가 사모님께 돈 빌려달라고요. 연락드렸을 때요. 저 그때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사모님밖에 없어서 엄지도 없이 연락드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앞뒤 안 따지시고 1년 만에 전화한 제게 갑자기 큰 돈을 덕분에 주시는 사모님을 보는데 이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어요. 아, 맞네. 나는 네가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것도 모르고 너한테 몇백만 원이나 턱 보내줬네. 진짜 머저린 나였어. 나 원참.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인걸요. 그런데 너는 뭘 바로잡고 싶다는 거야. 나한테 뭐 남편이라도 내놓으라고 하겠다는 거야.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남편의 병원 직원이기도 했지만 제게는 진짜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돈 빌려달라고 온 연락에도 기꺼이 보내줬는데 이런 제 진심도 모르고 제 뒤에서 남편이랑 불륜이나 저지르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미숙이가 제게 했던 말들은 뒤에 이어질 말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을 내놓으라며 솔직히 말하면 사모님 남편 저도 안 가지 사람이에요. 뭐 저도 안 가지 놈이랑 불륜은 왜 저지르는데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저도 피해자니까요. 그래서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사모님,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말. 미숙이의 마지막 말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군요. 이혼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때 제 표정을 읽은 미숙이는 그간 있었던 일을 제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줬죠. 어느 날부터 병원장이 제게 추파를 막 보냈어요.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도 제게 슬쩍슬쩍 스킨십을 하고 또 일 끝나고 한잔하는 게 어떻게 했냐면서 계속 연락을 해 오더라고요. 몇 번을 그냥 무시했는데 같이 일하면서 매일같이 무시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제대로 말해야겠다 싶어서 하루는 만났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게 그동안 계속 마음이 품고 있었다면서 자기랑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병원장이 정신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 뻔히 있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죠. 그런데 병원장이 나지막이나 이혼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언니랑 이혼했다고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글쎄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나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고네. 저는 사모님을 믿었지만 그 늦은 시간에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묻기도 그랬고 또 어쨌든 부부사 일이니까 제가 따지고 들기도 뭐 했죠. 아무튼 그러면서 온갖 피해자 흉내를 해대면서 제게 계속 매달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사모님 생각도 나고 해서 거절했는데 이게 또 몇 년간 봐오던 사람이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서 위로해 준다는 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정말 병원장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언니가 병원에 몇 달 동안 안 나오셨을 때여서 정말 죄송해요. 저를 불륜녀로 모함한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 흉내를 해대며 미숙이를 꼬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가 잘 노르시더라고요. 미숙의 말을 다 믿기도 뭐했지만 제게 갑자기 차가워진 남편의 말투나 행동을 보면 의심해 볼 말이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뱃속에까지 있으면서 병원을 그만둔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은 왜 그만둔 거야, 네? 말대로라면 내가 이혼한 줄 알았고 그래서 둘이 합의하에 연애하다가 애가 진 건데 네가 병원을 나갈 이유가 없었잖아. 병원장이 애까지 원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애기 가졌다고 말하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심지어 뱃속에 아이가 본인 아이가 맞냐고 따지면서요. 싱글 이웃남을 만날 정도면 이미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던 거 아니냐면서요. 그러더니 수술비에 위자료식으로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젠 수술 받으란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뒤로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을 찰나에 사모님이 병원에 오셨고요. 왜 저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뵌 날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병원장 이혼한 게 아니라는 걸요. 뭐 그럼 내가 이혼한 게 아니어서 홧김에 나간 거야. 죄송해요, 사모님. 사실은 이혼 안 한 거 알고 나서는 제가 병원장한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오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그 당시 저는 제 애기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장이란 놈은 본인이 머리에 총 맞았냐면서 자기가 이혼을 왜 하냐고 화를 내는 거 있죠. 그러더니 저한테 너 말고 내가 챙겨야 여자가 몇이나 더 있는 줄 알아. 그때마다 이혼해서 위자료 주면 나한테 남는 건 뭔데 시끄럽고 당장 가서 그 애 지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병원장 그놈 입으로 알았어요. 이 여자, 저 여자 후원해주고 있는걸요.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이런 놈한테 빠진 채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고작 이딴 놈한테 매달렸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글쎄 그래 잘됐다. 안 그래도 일자리 구해줄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너 자리에 걔를 앉혀야겠다 이러는 거 있죠. 그 자식 완전 여자의 눈이 돌았어요. 미숙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저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못한 건지 아니면 기억하기가 싫었던 건지 정말 머릿속에 하얘지더군요. 저는 그날 미숙이랑 3시간이 넘도록 남편 아니 그 자식 얘기를 했고 우선 이 말이 전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자고 있는 그 자식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핸드폰을 들자마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군요. 핸드폰에 잠금 같은 걸 왜 걸어두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찔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나 걸어두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자식의 핸드폰은 버젓이 얼굴 인식으로 잠금이 걸려 있더군요. 그런데 뭐 이미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자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세게 한 대 퍽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어나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러댔는데 전 그 사이에 그놈 얼굴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빠진 놈처럼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본인 핸드폰인 걸 알았는지 저를 밀쳐내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밤에 내 핸드폰 왜 들고 있는 건데? 부부 사이도 엄연히 사생활은 존중해줘야지. 당장 핸드폰 내놔. 그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그래. 내가 당신 사생활 존중하며 물어볼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거에 정확하게 사실대로 대답해야 할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나 말고 딴 여자 만나고 계시나요? 무슨 질문이 그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며 왜 더 공손하게 물어봐줘. 남편님 미숙이랑 불륜 저지르셨나요? 미숙이 애도 있던데 그 애가 당신에게 맞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 이미숙, 진짜 당신 이미숙 만났어. 그 스토커, 걔네 스토커야. 걔랑 분류는 무슨 분륜. 당신이 속고 있는 거라고 어디서 누구인지도 모를래. 임신해서는 애라고 우기는데 내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 줄 알아. 걔 완전 정신 이상자야. 그래, 내가 그 말 믿어도 돼.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면 당신 나중에 국물도 없어. 그럼 그런 스토커 말 믿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당신도 참, 당신은 날 뭘로 보고,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실망할 것 같은데 알겠어. 대신 뭐가 됐든 나한테 안 걸리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뭐라도 알아내면 난 당장 당신 부모님께 달려갈 거거든.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런데 잘 자고 있는 사람은 왜 깨우고. 그래,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는 내 말 까먹은 거야. 나 다시 잔다.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 놈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약이 오르던지. 그런데 참, 저도 저라고 남편 놈이 저렇게 우겨드니 남편 말을 믿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게도 아이가 2명이나 있으니 그 당시 이혼이 부담되긴 했거든요. 차라리 남편 놈이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줬으면 싶기도 했던 것 같네요. 남편 말대로 미숙이가 진짜 스토커였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아마 이래서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주는 여자들이 생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런 몹쓸 놈 품 안에서 제 자식들을 키울 수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남편의 말이 맞다면 미숙이가 샘플을 조작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미숙이 아이의 입에 면봉을 넣고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뒤에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정신 이상자는 미숙이가 아닌 제 남편 놈이란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미숙이가 데려온 그 아이가 제 남편 놈의 친자식이 맞더군요. 세상에 아무리 불륜이라지만 제 친자식을 낳은 여자를 스토커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본인 아이가 맞냐고 미숙이를 몰아붙이고 그리고 뭐요? 싱글이 이혼남을 만날 정도면 이미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던 거 아니냐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내가 있고 애가 2이나 있는 놈이 이혼남인 척 싱글 여자 만나 임신시켜놓고 모른 적 배째라는 건 인간이 할 짓인가요? 제가 미숙이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제가 살맛대고 자던 놈이 이런 저질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 그 인간한테 닿았던 제 살들이 다 쭈뼛쭈뼛 써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더군요. 저는 그 길로 친자 확인서를 들고 시부모님께 갔습니다. 그 당시 시부께서는 병원을 정리하시고 시모랑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그 조용하고 평화롭던 것이 제 등장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죠. 영희야, 네가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니? 아버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친자 확인 결과 보고서를 꺼내 시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은 아버님 아들이고 한쪽은 아버님 아들의 자식이에요. 눈이 평소보다 더 커진 시부모님은 종이를 뚫어져라 보는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더니 친자 확인서 있는 성별에 눈이 꽂히셨더라고요. 평소 제게 손녀딸은 언제 볼 수 있는 거냐며 노래를 부르셨는데 하필 미숙이가 낳은 애가 딸이었거든요. 본인 아들이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 없던 시부모님은 제게 이러더군요. 세상에 드디어 딸을 낳은 거니. 아니 그런데 언제 나는 너 배부른 걸 맞죠? 저 배부른 거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제가 딸을 낳은 건 더더 보신 적이 없을 테고요. 그럼 이 아이는 뭘까요? 아버님, 어머님, 제 물음에 아무 대답 못하는 시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내가 괜한 일을 한 건가 싶었는데 뒤에서 시부모님네 현관문을 열고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는 남편 놈을 보자니 다시 혈압이 오르더군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하고 얘기해. 나하고 내가 말했지 걸리지 말라고 미숙이가 데리고 있던 애. 당신 친자식 맞던데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녀딸. 당신 번거로울까 봐 내가 직접 애 데리고 가서 친자
확인도 끝내서 왔어. 다 이거 친자 확인서 봐봐. 당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부는 본인의 몸을 던져 남편 놈을 때리기 시작하시더군요. 시모는 나의 할 말을 잃으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친자 확인서만 보고 계셨고요. 정말이지 시부모님께는 죄송했는데 그래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뒤이어 터져나올 일들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렸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직 할 말이 더 남았거든요. 당신 조용히 하라고 이따가 나랑 이야기해.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뭘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분명 경고했지. 나한테 걸리지 말라고 말이야. 아버님, 그가 나버님 아들이 성형외과에서 여자 꼬셔가지고 그 여자들한테 돈을 다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순영이라고 지금은 병원에서 일도 하고 있고요. 돈을 주다 이젠 본인 일터로 불러서 여왕처럼 모시며 월급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사 남편도 따고 주변에서 그렇게들 부러워하던데 의사 남편 이런 천하의 쓰레기인 걸 알아도 절 부러워할까요? 아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 자식아 당신이 미숙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말했다며 세상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아니 그리고 당신 진짜 사람이야. 미숙이 그렇게 그만두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는 책임감이 없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대. 그리고 네가 돈 대주는 여자를 병원에서 일을 시켜. 너 그때 탕비실에서 그 기집애랑 히덕거리고 웃던 것도 거기서 연애질한 거지. 천하의 못된 자식아 너 같은 놈은 내가 절대 그냥 못 둬. 너 더 이상 의사가 못할 줄 알아. 여보, 누가 내 여보야. 더러운 입으로 나 부르지도 마. 아버님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저 이런 사람이랑 단 하루도 못 살아요. 그리고 이런 놈 품 안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손자들을 어떻게 키우나요? 안 그래요. 제 말에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으셨는지 아버님이 휘청거리시는 몸을 이끌고 본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놈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왔죠. 집에서도 제게 내내 비는데 더러운 모습이 더는 보기 싫더군요. 저는 그놈과 더는 말도 썩기 싫어. 애들한테 이런 걸 보이기 싫으면 당장 집 나가라고 소리쳤고 꼬레지도 아빠라고 애들한테 창피하기 싫었는지 드디어 집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시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죠. 영희야, 내가 미안하다. 고작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낳아놓고 너한테 보낸 거 내 그게 제일 큰 죄다. 모든 걸 다 알았을 때네 심정이 어땠을까. 다 내 죄다. 다 내가 잘못 키운 죄야. 내 아들 용서하란 말은 안 한다. 대신에 분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네. 한풀거라 꼭 그렇게 해. 저런 놈이 무슨 남편이고 아빠고 또 병인 될 수 있겠니. 모든 곳에서 저런 너무 수치다. 그리고 오늘부로 나한테도 더 이상 아들은 없다. 나도 그런 자식 내 아들로 두기 싫구나. 그리고 내 손자들한테도 저런 아비는 없어야지. 그래야지. 그러니 네가 혹여라도 저 자식 새 지하에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 하려고 왔다. 아버님 감사해요. 전 혹시라도 아버님이 그 사람 편드실까봐, 그럴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버님마저 미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정말 제발 그러지 않기만을 바랬는데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구나. 저런 놈한테 넘어가지 않아줘서 고마워.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 내내 언제나 제 편이셨던 아버님은 마지막까지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시부모님께 이 모든 일을 털어내놓기 전까지 친정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저 혼자 길고 긴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론 강한 척 했어도 속으로는 쉴 새 없이 무너졌던 저였는데 이렇게 시부모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런 구렁텅에 빠뜨린 그 자식을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미숙이었습니다. 알고 시작했든 모르고 시작했든 알았으며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저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도 본인의 아이를 위해 되려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렸다며 저에게 모든 사실 알려주긴 했어도 미숙이 죄가 모두 용서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미숙의 상황이 딱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모든 걸 덮을 순 없었죠. 그래서 저는 미숙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놈이랑 이혼하고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면 그때 모든 걸 폭로해서 남편 병원을 망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망하게 만들면 제가 위자료로 받을 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위자료는 제 몫이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그 자식은 그 병원을 이용해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놀고 상처 줬으니 그 병원 또한 없어져야 맞는 거죠. 저는 시부모님이 구해주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간자 소송도 진행했죠. 그랬더니 이제야 눈치가 좀 생겼는지 남편 놈이 제게 와서는 본인의 잘못을 줄줄을 풀며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작 이런 걸로 취소할 이혼이었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저는 공개할 순 없지만 변호사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최대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 후 잠잠하던 미숙이는 그놈의 병원으로 찾아가 본인 스스로가 상간녀인 걸 밝히는 대자보를 들고 병원 입구에서 몇 날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인터넷으로 그놈의 만행을 적어 올렸죠. 인터넷의 힘은 무섭다고 미숙이가 적은 글은 순식간에 지역 카페로 퍼져나가면서 얼마 안 가 남편 놈의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놈은 그렇게 아내 잃고 자식 잃고 직장까지 다 잃었죠. 그리고 어디 그분이게요. 이제 본인한테 아들은 없다고 말씀하셨던 시부모님은 실제로도 그놈을 받아주지 않으셨으니 그 자식은 본인의 죄로 인해 부모까지 잃게 됐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께 제 아이들을 보는 건 허락해 드렸어요. 그놈은 밉지만 그놈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제 편에서 모든 일을 알아봐주고 진행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께서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인 게 보이고도 넘치셔서 모른 척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놈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한 복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명언에 100% 공감하거든요. 복수 중에 최고 복수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잖아요. 저는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끝낸 지금부터는 제 머릿속에서 그 자식을 아예 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연을 끝으로 저는 그 지옥 같은 일들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을 거고요. 솔직히 사연 튜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 번에 정리한 뒤 그걸 모조리 잊어버리기 위함이었거든요. 마지막 총정리라고나 할까요? 앞으로 저 혼자서 사내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막대한 임무는 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계신다면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죠? 이렇게 길었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게 희망과 용기 되는 응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힘들 때마다 와서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나마 응원글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